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재입니다. 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몸속 깊은 곳에 발생한 질환들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고 좀 효율적인 검사가 초음파 검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음파를 인체 내부로 전파해서 반사된 음파로 얻어진 영상을 이용한 검사인데요. 특별히 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환자들에게 부담이 굉장히 적은 그런 검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간담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질환 없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질환의 예방. 하지만 모든 질환을 예방할 수 없다면 주기적인 검진으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진료 과목이 바로 가정의학과이다. 가정의학과는 현재 질병이나 불편한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예방과 건강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 전 연령에 걸쳐 환자와 그 가족에게 개별적이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요즘은 의료가 워낙 세분화되어 있어서 여기가 아프면 어느 과를 가야 될지 몰라 답답해하시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 가정의학과에 오셔서 상담과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가정의학과에서 그에 맞는 과로 안내해 드립니다. 외과부터 산부인과, 이비인후과까지 여러 관점으로 환자와 질환을 평가해야 하는 가정의학과. 이런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검사법은 초음파 검사이다. 특히 복부의 여러 장기들을 확인하기에는 초음파 검사가 제격이다. 검진 상복부 초음파를 통해 다양한 질환들이 발견되는데요. 간낭종, 간혈관종, 만성간염, 간경화, 담석, 담낭용종, 담낭성근종증, 신낭종, 신장결석, 심혈관근 지방종과 같은 양성 질환들 뿐만 아니라 간암, 담관암, 담낭암, 췌장암, 신장암과 같은 악성 질환들도 발견됩니다. 몸속 깊은 곳, 어떤 질환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치료의 길을 제시하는 검사 초음파.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담도 질환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주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요즘에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떤 검사를 받는다고 하면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 이 초음파 검사는 아프지도 않고 또 비교적 좀 간단하게 느껴져서 네. 좀 두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초음파 검사가 진단이 또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굉장히 좋은 검사인데요. 특히나 복부는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부위입니다. 네, 초음파 검사가 복부에 있는 어떤 질환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김진주 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몸속에 발생된 이런 질환들을 발견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특히나 이제 복부 질환의 경우에는 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검진할 때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질환들이 많다고요. 네, 우선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초음파 검사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인체 내부로 보낸 후에 내부에서 반사되는 음파를 영상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검사하고자 하는 장기의 위치에 초음파 기구를 밀착시키면 실시간으로 장기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얻을 수 있고 장기의 구조와 형태, 혈류 흐름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검사에 비해 초음파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아서 무해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임산부도 자유롭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비침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검진 상복부 초음파를 통해 다양한 질환들이 발견되는데요. 간낭종, 간혈관종, 만성간염, 간경화, 담석, 담낭용종, 담낭성근종증, 신낭종, 신장결석,
심혈관근 지방종과 같은 양성 질환들뿐만 아니라 간암, 담관암, 담낭암, 췌장암, 신장암과 같은 악성 질환들도 발견됩니다. 네, 우리 복부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간 담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간 담도가 어느 부위에 있는 걸 말하는가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흉부와 복부를 구분짓는 횡격막 아래에 간이 붙어 있고요.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담도를 통해 간 밖으로 나와서 쓸개라고 부르는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의 일부인 십이지향 쪽으로 배출되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총 담관이 십이지향으로 배출되는 계구부는 또한 췌장에 있는 주췌관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간, 담도, 담낭, 췌장, 소장이 관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 장기의 질병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을 또 초음파로도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음파 검사를 받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어떤 버튼 같은 걸 좀 누르면서 찍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진을 저장을 하는 것 같은데 꼭 찍어둬야 되는 그런 부위들이 있는 건가요? 네, 먼저 간 초음파 기본 스캔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로 방향으로 보는 횡 스캔, 세로 방향으로 보는 종 스캔, 늑골 밑에서 위쪽 방향으로 올려다보는 늑간화 스캔, 늑골 사이를 통해 보는 늑간 스캔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 실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 남겨야 하는 표준 영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좌측과 우측 간문맥이 만나는 사진이고요. 간의 담관을 보여주는 사진, 담낭의 장축, 간 정맥들이 함유되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간 좌엽을 세로 방향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간의 좌엽을 가로 방향으로 찍은 것, 간 우엽을 보여주는 사진, 우측 간문맥을 포함한 간 우엽을 늑골 사이를 통해 찍은 사진입니다. 늑골 사이를 통해 우측 간정맥을 보여주는 사진, 간 우엽을 최대한 횡격막 가까운 상부까지 올려다보는 사진, 간 우엽 하부와 우측 신장 피지를 함께 보여주는 사진, 비장을 장축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비장을 통해 췌장 꼬리 부분을 확인하는 사진, 췌장 체부 사진, 췌장 머리 쪽 사진, 췌장 체부와 상장감 정맥을 세로 방향으로 보여주는 사진, 췌장 꼬리 부분을 보여주는 사진, 이러한 사진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우선 간에서는 어떤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검진 초음파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간 질환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처럼 우선 크게 미만성 질환과 종괴성 병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만성 질환이란 간 전체에 거의 균일한 변화를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고 지방간, 만성간염, 간경변증 같은 질환들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종괴성 병변은 쉽게 말해서 혹이 보인다는 건데요. 간낭종, 간혈관종, 간세포암 같은 것들이 흔하게 발견되고 간세포암은 B형간염이나 C형간염 같은 고위험군 환자들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간입니다. 요즘에 사실 이제 지방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건가요? 네, 정상적인 간에는 지방이 5% 정도 존재하는데요. 간의 무게의 5% 이상으로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지방간은 크게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분류하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하루 40g, 즉 4잔 이하의 음주를 하는 사람에서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간을 초음파로 보면은 그 정상인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림을 보시면 간과 신장의 에코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정상간에서는 간과 신장의 에코가 거의 비슷한 반면 지방간에서는 간 내 지방의 침착으로 인해 신장보다 간이 밝아 보이게 됩니다. 비교가 되네요. 네. 지방간의 정도를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다음 화면이 1단계 경도 지방간이고요. 다음 그림에서처럼
간 내 혈관이 불분명해지고 흐려지면 2단계 중증도 지방간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번 그림에서처럼 혈관뿐만 아니라 횡격막 음역도 잘 보이지 않게 되면 3단계 중증 지방간으로 진단합니다. 네. 그리고 지방간 소견이 있는 간을 보다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영상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국소적으로 지방이 결여되어 있거나 침착되어 있는 소견들이 나오는데 마치 간의 종양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간별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간 CT를 찍어서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네. 네, 이제 식생활이나 음주 습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될 위험이 높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답변에 앞서 먼저 슬라이드를 통해 정상적인 지방 대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식사 후의 지방은 소장에서 흡수되었다가 소장세포에서 중성지방으로 재조립되고 카일로마이크론으로 분비되어 지방 조직과 근육에 운반됩니다. 거기서 지방 성분이 섭취되고 남은 것이 잔여 카일로마이크론의 형태로 다시 운반되어 간으로 유입됩니다. 장기간 과도한 고열량, 고지방 식이를 통해 과도한 지방이 직접적으로 간으로 유입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발생된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지방 조직에서 지방 분해가 증가되어 유리지방산이 증가하고 결국 간으로 유리지방산 유입이 증가하여 간의 지방 축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헤파톨로지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들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반면 다중불포화지방, 섬유질, 항산화 비타민 C와 E를 덜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사 습관은 직접적으로 간의 중성지방의 축적과 염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슐린 저항을 증가시켜 지방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특히 과당을 풍부하게 섭취시킨 실험 모델에서 간 지방의 축적과 지방간염으로의 진행이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병 원인에서 식이 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특별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건강에 해롭지 않나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한 가지 병이라기보다는 염증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지방간에서부터 만성 간염, 간 경변증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간 질환을 포함합니다. 즉, 단순히 지방만 끼어 있고 간세포 손상은 없는 가벼운 지방간, 간세포 손상이 심하고 지속되는 지방간염, 심지어는 복수나 황달 등을 동반하는 간 경변증이 생기는 경우까지 병의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은 인구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는데 일반인의 10 내지 24%, 비만인의 58 내지 74%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가벼운 병이지만 심한 지방간 환자 4명 중에 1명은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되었을 경우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간질환인 간경변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지방간은 있어도 별 문제 아니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 다른 질환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또 새로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요?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비만,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대사증후군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비만 수술을 받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및 지방간염의 유병률은 91%, 37%로 나타났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도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높은 유병률을 보여 한 연구에서 69%의 유병률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행한 코호트 연구에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남성에서 제2형 당뇨병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경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이 19.5%인데 반해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30.2%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위험인자 또는 동반 질환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 수면 무호흡증,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생식선 기능 저하증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는 각종 대사성 질환이 흔히 동반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최근에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자체도 각종 대사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 요소임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들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다는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방간과 관련된 인자들, 즉 당뇨, 비만, 관련 약제 등의 원인을 관리해야 간도 좋아집니다. 술이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생약제 등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에 대해서는 간질환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잘 되도록 치료받아야 하고 고지혈증이나 혈압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과체중 혹은 비만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체중 감량, 적절한 식사요법,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 등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생활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간학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먼저는 체중 감량인데요. 과체중 혹은 비만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에 의한 체중 감량은 간내 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간내 염증을 호전시키려면 7 내지 10% 이상의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식이요법으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는 총 에너지 섭취량 감소와 더불어 저탄수화물 및 저과당 식이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운동요법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 최소 30분 이상의 운동은 간내 지방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고용량의 비타민 E는 간 조직 소견을 개선하고 지방 간염을 호전시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간 투여 시 뇌출혈 및 전립선암의 위험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 치료제인 피오글리타존은 간 수치의 호전을 보이고 간내 지방의 침착 및 염증 소견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투여 기간이나 치료 용량, 장기간 치료 시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뇨 치료제인 메폴민은 간 조직 소견이나 간 수치의 호전을 보이지 않으므로 치료제로 권고하지 않으나 당뇨병이 있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당뇨병의 치료제로 우선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은 치료제로 추천되지는 않지만 고지혈증이 동반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심혈관계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인 오메가3 제제는 아직 치료제로 추천되지는 않지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고중성 지방혈증의 치료약제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UDCA는 간 기능 검사에 이상이 있는 근만성 간질환에서 간장질환 용제로서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알코올 지방간염 환자에서 1차 약제로서 통상 용량의 UDCA 단독 치료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고용량의 UDCA 치료 효과도 아직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향후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방간을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비만인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해요. 네. 비만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에서의 지방간도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비만하지 않은 지방간 환자의 정의는 과체중이나 비만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지방간으로 국내 연구에서 유병률을 12.6%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네. 우선 다른 간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술이나 다른 약물의 복용력을 꼭 확인하여야 하며 자가면역 간염의 호발 연령인 중년 여성의 경우는 자가면역 간염 동반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발생 원인으로 고콜레스테롤 식이, 고과당 섭취, 유전적인 요인, 갑상선 기능 저하, 장내 미생균총의 차이 등이 제한되고 있으나 복부 내장 비만, 체중 증가도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코호트 연구에서 비만하지 않은 지방간 환자의 지방간 발생에 유의한 독립인자로 체중 증가를 보고하였습니다. 체중의 절대량의 감소보다는 내장 비만의 감소가 중요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식이요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다음 질환은 이제 만성 간염입니다. 간에 염증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만성 간염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간염으로 정의되며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국내 만성 간 질환자의 질환별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만성 비형 간염이 약 3분의 2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이 알코올성 간질환, 만성 C형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흔한 이 만성 B형 간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어느 정도나 이 B형 간염에 감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B형 간염 백신이 상용화되기 이전인 1980년대 우리나라의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률은 8 내지 10%의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02년 주상기 감염 예방 사업이 시작되면서 감염률이 점차 감소하긴 했지만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0세 이상의 남자에서 3.2%, 여자에서 2.9%로 2008년 이후 꾸준하게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 실제로 만성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2만여 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중 만성 B형 간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내지 70%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만성 B형 간염은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림을 통해 감염 경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비경구적 방법을 통해 전파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어머니와 신생아 사이의 수직 감염, 성관계를 통한 전염과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에 손상된 피부나 점막이 노출되어 감염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B형 간염의 감염 대부분은 어머니와 신생아 사이에서 감염되는 수직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또한 비위생적인 기구를 사용하여 문신, 침, 부황, 피어싱을 하거나 환자의 면도기, 칫솔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혹은 혈액에 노출되는 경우를 통해서도 전염됩니다. 마약 중독자, 혈액투석 환자, 환자의 혈액을 취급하는 체혈실 혹은 검사실의 의료인 등도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의 가벼운 포옹이나 입맞춤, 식사를 같이 하는 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하여 감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경로들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되는 시기에 따라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는 가능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어려서 걸릴수록 만성 간염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신생아기에 감염되면 90% 이상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며 우리나라 만성 간염의 상당 부분이 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성 비형 간염은 바이러스 증식 상태에 따라 크게 두 개의 병기로 구분되는 자연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즉, 혈액 내 이항원이 존재하고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한 증식기와 이항원이 없어지고 바이러스 증식이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비증식기로 나눕니다. 이중 증식기는 다시 면역 관용기와 면역 활동기로 세분되는데요. 면역 관용기에는 간세포의 손상이나 간 수치의 상승 없이 혈중의 이항원과 높은 바이러스 혈증을 보이는 시기이며, 이 시기를 지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제거하면서 간 수치가 상승되는 면역 활동기에 이르게 됩니다. 면역 활동기 이후 이항원이 소실되고 바이러스 농도가 현저히 감소되는 비활동성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기, 즉 비증식기가 됩니다. 비형 간염 비증식기는 대부분 양호한 경과를 가지나 약 20%에서는 재활성화와 비활성화를 반복하며 간 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증식기라고 해도 주기적인 초음파 및 혈액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만성 비형 간염은 다양한 경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제 만성 비형 간염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간 경화로 진행되는 것인가, 즉 간 경변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인데요. 맞아요. 그 만성 비형 간염 환자들이 다 간 경화로 진행되는 건 아니죠. 네, 우리나라 비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 중 본인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약 25%로 비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의 대다수가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만성 비형 간염이라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서는 S항원이 소실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약 0.4%의 빈도로 일어납니다. 만성 비형 간염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간 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만성 비형 간염에서 간 경변증으로 진행하는 5년 누적 발생률은 23%에 이릅니다. 일단 간 경변증으로 진행하면 간암 발생 위험은 매우 높아지고 또한 간 경변증 없이도 만성 간염에서 간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성 비형 간염 환자에서의 정기 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로 간염의 진행을 막고 간 경변증이나 간암과 같은 합병증을 낮출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만성 비형 간염이 초음파상에서는 정상 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좌측 정상 사진과 비교하여 간 실질의 에코가 거칠어지는 것이 만성 간염의 특징적인 소견인데요. 네. 이런 거칠어지는 소견에 간 표면의 결절성이나 재생결절이 동반되면 간 경화로 진단하게 됩니다. 네. 검진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또 다른 간의 양성 질환, 바로 간 낭종인데요. 낭종이란 건 일종의 혹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크기가 커지거나 많이 있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물혹 또는 물주머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의 5 내지 14%에서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흔하고요. 40세 이전에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50세 이후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 검사에서 주변과 경계가 구분되는 부드러운 벽을 가지는 원형 종괴로 내부 에코는 없고 후부 에코 증강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치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검진 초음파에서 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종양은 어떤 건가요? 네, 해면산 혈관종이 간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양성 간 종양인데요. 네. 삼성서울병원 통계에 의하면 2003년 검진 수진자 중 남자의 2.96%, 여자의 3.21%에서 발견되며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과오종 혹은 선천성 기형의 일종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간의 성장과 함께 커지거나 혹은 신전에 의해 임신이나 에스트로겐 투여로 크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작고 무증상이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크기가 크거나 다수인 경우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특히 약 4cm보다 큰 경우를 거대 해면상 혈관종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복통 혹은 복부 불편감이 가장 흔하며 조기 포만감, 오심, 구토가 있을 수도 있고 복부 장기를 누르거나 밀어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초음파와 복부 CT로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 하얗고 동그랗게 주변 간 조직과 경계가 분명한 종괴 음영이 보이는데요. 네. 종괴의 가장자리로 고에코 테두리가 관찰되면 거의 해면산 혈관종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지방간이 동반된 경우에는 오히려 에코가 저하되어 저에코 종괴로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은 CT를 통해 내려지게 되지만 2cm 미만인 경우에 진단 정확도가 낮아집니다. 이런 경우 MRI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실제 임상에서는 고가의 MRI보다는 초음파나 CT로 추적 관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응급실에서도 배 아픈 환자들 이제 복부 CT를 찍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해면상 혈관종이 간에서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해면상 혈관종이 발견됐을 때 이걸 굳이 치료를 해야 되나요? 해면상 혈관종은 대부분의 경우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혈관종이 크고 의미 있는 증상을 일으키며 간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면 수술적으로 절제할 수도 있고 절제가 불가능하다면 방사선 치료로 그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간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담노와 담낭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담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 몸 속에 일종의 이제 돌 같은 게 생겼다고 보면 될까요? 네, 왼쪽 그림에서처럼 담석은 담낭에 생기는 담낭 결석, 간 밖에 위치한 담도에서 생기는 간외담관 결석, 간 안에 위치한 담도에서 생기는 간내담관 결석이 가장 흔하여 많은 경우 담석을 담낭 결석과 혼용하여 사용됩니다. 담석은 건강검진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발견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에서 오른쪽 사진처럼 고에코 음영이 보이고 그 아래 검게 후방 음영이 가리고 있으면 담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체위에 따라 이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담낭 용종과의 감별에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담석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 식생활과 혹시 관련이 있나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담석은 성분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 색소성 담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식생활에 영향을 받는 건 이중 콜레스테롤 담석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보다 콜레스테롤 담석의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됨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담석의 유병률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의 위험 인자에는 소위 포F라고 말하는 여성, 40대, 비만, 다산부가 대표적이며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담즙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며 다출산 여성은 임신 중 담낭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와 더불어 갑작스런 체중 감소, 비경구 영양요법, 약물, 고중성지방혈증 등도 위험인자에 속합니다. 색소성 담석은 흑색 담석과 갈색 담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흑색 담석은 용혈성 빈혈, 간 경변증,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갈색 담석은 담도 감염 등에 의해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이제 담석이 발생해도 내 몸속에 이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담낭 결석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나 때로는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통증은 주로 우상복부 또는 명치에 발생하게 되는데 반수 정도에서는 오른쪽 등이나 오른쪽 어깨,
또는 견갑골로의 방사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대개는 음식을 섭취한 후에 증상이 발생하고 오심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하는데 통증은 15분에서 1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악화되고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점차 호전됩니다. 이런 통증은 증상이 없는 담낭결석 환자 중에서 1년에 1 내지 2% 정도의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통증이 생긴 사람들은 매년 38 내지 50% 정도에서 통증이 재발하게 되고 매년 1 내지 2%의 환자에서 담낭염, 담관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낭결석에 의한 담성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또는 내과적 치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6시간 이상 지속되면 급성 담낭염을 강력히 의심해야 하며 이때에는 수술적 치료를 대부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무증상이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증상이 없거나 담성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과성이고 담낭염, 담도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없다면 내과적 치료인 담석 용해요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오직 콜레스테롤 담석만이 담석 용해요법에 효과가 있고 색소성 담석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석의 크기는 10mm 미만일 때에 효과적이며 작을수록 효과는 증가합니다. 치료 성공률은 약 37%이고 치료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이며 치료 후 담낭결석이 완전히 용해되지는 않았으나 크기의 감소가 관찰된다면 치료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에도 담낭결석이 전혀 녹지 않거나 2년 후에도 여전히 관찰된다면 담석 용해요법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담낭용종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혹이죠. 네, 담낭용종은 크게는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종이나 암종 등은 종양성 용종으로, 콜레스테롤 용종, 염증성 용종, 성근종증 등은 비종양성 용종으로 분류합니다. 담낭 용종의 유병률은 성인의 약 5%이며 국내의 경우 한 대학병원 검진센터 통계를 보면 3% 정도이고 중면에서 많고 크기는 10mm 이하가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 용종이 나중에 혹시 암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쵸. 건데요. 어떤가요? 네. 5년간 109예의 담낭 용종을 추적 관찰한 일본에서의 연구 보고에서는 88.3%의 용종은 크기의 변화가 없었고 다른 연구에서도 1cm 이하의 용종을 평균 6년간, 최고 12년간 추적 관찰하였는데 50%는 변화가 없었고 나머지 절반은 크기나 개수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가 각각 25% 정도였습니다. 담낭 용종으로 수술한 여러 결과를 종합해보면 콜레스테롤 용종이 46 내지 70%로 가장 많으며 악성 병변은 3 내지 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초음파 검사로 발견되는 용종은 대부분이 비종양성 용종으로 암의 위험성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낭 용종 중에서 콜레스테롤 용종 같은 비종양성 용종은 악성의 위험이 없지만 선종의 경우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종의 크기가 12mm 이상인 경우에는 악성의 변화가 많았고 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면 선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술해야 합니다. 네. 담낭암의 일부는 이처럼 용종 형체를 보이는 선종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낭 용종의 초음파로 좀 확실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담낭 용종은 대부분이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됩니다. 복부 초음파는 담낭 용종의 유무를 밝히는 데는 매우 유용한 검사이지만 선종과 콜레스테롤 용종을 구별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용종은 대부분 크기가 5mm 이하이며 다발성으로 발견되므로 복부 초음파 검사로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지만 그 이상에서는 초음파 검사만으로 감별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은
콜레스테롤 담낭 용종 초음파 소견인데요. 담낭 점막에서부터 등에코 혹은 고에코로 융기된 병변이 보이게 됩니다. CT 촬영은 5mm 이상의 담낭 용종을 감별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에서처럼 용종성 병변이 조영제 사용 후에 조영 증강되거나 무경성 용종 모양을 보이면 이는 담낭 용종이 종양성 용종임을 시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진단 방법으로 내시경 초음파에서는 내시경 선단에 초음파 탐족자가 붙어 있으므로 위나 12지장을 통해서 담낭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담낭 용종의 감별 진단에 있어서 정확성이 97%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처럼 용종 내부에 에코 음영이 감소된 이른바 저에코성 초점이 관찰되는 경우에 종양성 용종으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검사만으로 선종 등의 종양성 용종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초음파 내시경이 적극 추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담낭 용종의 치료는 용종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이나 악성을 찾아내서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하여 완치시키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즉, 담낭 용종 중에서 조기암 혹은 악성 가능성이 있는 선종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용종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환자의 연령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수술 적응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담낭 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 그리고 무경성 용종, 담석이나 증상이 동반된 경우 악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에 50세 이상의 연령과 용종의 개수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향후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으로는 복강경으로 담낭을 절제하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추천됩니다. 네. 복강경 수술은 개복술에 비해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미용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선종으로 진단하고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에 암종이 발견되는 경우는 그 침범 부위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달라지게 되는데 담낭암은 진행이 된 경우에는 광범위한 절제술을 시행해도 5년 생존율이 5%밖에 안 되는 치명적인 암종입니다. 조기 담낭암, 즉 암종이 근층을 침범하기 전에 발견되면 복강경 담낭 절제술로도 완치될 수 있지만 복강경 수술 후 담낭암의 근층 침윤이 발견되면 2차적으로 광범위한 절제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술하지 않은 용종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용종의 크기가 1cm 미만이면 수술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6개월 혹은 1년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선종에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학적 변화가 있는지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수술하지 않는 경우 처음 1년은 3 내지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데 그 이유는 악성의 경우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내지 9mm 크기의 담낭 용종의 자연 경과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나올 때까지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언제까지 담낭 용종에 대한 추적 검사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용종이 발견되면 첫 1년 동안은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최소 5년 이상 추적 검사를 시행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초음파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복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비침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한 검사이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여 건강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을 갖는 만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주기적인 검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방이고요. 그 다음은 빠른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 빠른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초음파 검사 방법은 비용도 경제적이고 또 환자분들에게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